50개의 사연들이 엮어낸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일 평전 오디오북 2부 평화시장의 괴로움 속으로 22화 충격. 밑바닥 인생들은 항상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는가? 왜 고통받는 사람들은 항상 고통만 받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수없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억압자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고 말하며 또 그러한 사례를 수없이 본다. 가끔 영화 같은 데서 수많은 노예들이 채찍에 시달리며 묵묵히 중노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때 어째서 저 많은 노예들이 불과 몇몇의 감독들에게 굴종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어왔다. 인간 사회가 형성된 이래 이러한 사태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요소들이 사회적 민주화의 장애가 되고 있는 나라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원인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한다. 특히 들어볼 만한 설명은 억눌리는 사람들이 수적으로는 아무리 많아도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조직된 소수에게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이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하여야 할 것은 바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노예의식이다. 만약 그들이 이 노예의식을 벗어던지고 자유인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위하여 주장하고 투쟁할 결의에 차 있다면 그들의 조직화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조만간에 그들은 조직화된 다수로 조직된 소수인 억압자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운동의 전진이며 이것이 바로 민주화이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진보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를 지향하는 사회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봉건시대 이래 잔존해오고 있던 이러한 억압, 피억압의 관계를 우리는 불식시켜왔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저 노예의식의 찌꺼기, 깨어나지 않는 혼미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사회적 민주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한 인간의 의식을 살펴보자.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억눌리는 고통에 찬 현실은 존재하고 있었다. 이 현실 속에서 자라나면서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하여 끌려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바로 인간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지 못하게 된다. 이 거대한 힘에 비하여 볼 때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약하고 초라하고 무력한 존재로 느껴진다. 조만간에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현실의 사회구조와 질서 앞에 무조건 머리를 수그리고 거기에 순응해야만 생존이 보장된다고 느끼게 되며 따라서 현실 앞에서 위축되고 기가 죽어서 비굴해진다. 현실에 대한 모든 비판은 그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무모한 짓으로 되며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게 되고 나중에는 부도덕으로까지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그는 비판 정신의 싹이 자신의 의식 속에 싹트기도 전에 잘라버리고 사회가 강요하는 모든 명령, 모든 가치관, 모든 선전을 무조건 받아들여 순한 양이 된다. 자기 머리로 생각할 줄 모르는 주체성을 빼앗긴 정신적 노예로 길들여진다. 등 어루만지고 간 빼먹는다는 말이 있다. 강한 자들은 이 길들여진 양들에게 착실, 겸손, 온건, 성실, 적응성 있다 하는 온갖 아름다운 찬사를 퍼부으며 환영하고 칭찬하면서 최대한으로 그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털을 뽑는다. 고통받는 인간은 한동안은 얼떨떨하여 그가 고통을 당하는지 털을 뽑히는지 모른다. 설사 어렴풋이 그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다만 생존하기 위하여 현실의 부당한 행태와 그로부터 오는 자신의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만다. 때때로 무언가 부당하다 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나 역시 자신은 무력하며 그것은 시정될 길이 없으므로 머리를 흔들며 그런 건방진 생각을 털어버린다. 인내는 그의 영원한 금과 옥조가 된다. 그러나 억압과 혹사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이 그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으로서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때 잠자던 그의 비판의식은
돌연 고개를 쳐들어 절실하게 부지런히 활동을 개시한다. 고통이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그가 한 인간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점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추잡한 것인가를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재생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자존심이 되살아나고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한다. 저항이 시작된다. 그것이 철저해질 때 그는 이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현실의 질곡이 결코 인간이 뚫을 수 없는 금성철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전태일의 경우 우리가 앞에서도 보아왔듯이 어려서부터 가장 철저하게 버림받은 생활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무수히 참기 어려운 고통과 학대를 거쳐왔으며 점차로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현실의 횡포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품기도 했다. 특히 그가 재단사가 될 결심을 하던 무렵에는 약자인 노동자들이 강자인 기업주에게 당하는 억울함을 시정해 보겠다는 결심도 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정신적인 노예 상태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는 길들여진 양으로 남아 있었다. 1967년 2월 23일자에 그의 일기가 그것을 말해준다. 내일부터는 내가 힘닿는 것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공을 갚고 2해 안에 완전한 재단사가 되자. 이 일기를 쓰기 이전에 벌써 그는 업주들이 약한 입장에 있는 직공에 피땀 흘린 대가를 정당하게 주지 않고 가로채는 데 대하여 억울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여기서 그는 주인의 공을 갚겠다고 쓰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크게 보아 기업주란 직공들을 먹여 살리는 은혜를 베푸는 존재이며 직공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러한 기업주들의 선전, 이 사회의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는 시다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이때까지는 아직도 그것이 기업주가 책임질 일이 아니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직하다.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모든 고통이 직접적으로는 바로 기업주들의 비인간적인 행포와 학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아직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고 라는 식의 생각을 품기 쉽다. 놀라운 것은 오히려 중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던 전태일이 어떻게 이 노예 세상을 극복하고 현실을 주눅들지 않은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던가 하는 것이다. 재단사가 되고 난 뒤부터 그는 부쩍 집에 돌아와 밤늦게 밥상머리에 앉아 어머니에게 시다들의 딱한 사정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 무렵 어느 날인가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고 한다. 그날 낮에 태일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다 하나가 일을 하지 않고 자꾸만 머뭇거리고 있다가 태일이가 쳐다보니까 그막 와락 울음을 터뜨리면서 재단사요, 난 이제 아무래도 바보가 되나봐요. 사흘밤이나 주사 맞고 일했더니 이젠 눈이 침침해서 아무리 보려고 애써도 보이지도 않고 손이 마음대로 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런 일은 평화시장에서 흔했다. 한창 발육기에 있는 어린 여공들이 가혹한 노동 조건 때문에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면 기업주들은 도리어 게으름 부린다고 나무라기가 일쑤였으며 병이 깊어져서 아예 일도 못하게 되면 치료는커녕 사정없이 해고시켜버렸다. 몸이 아픈 여공들이 이렇게 태일에게 통증을 호소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는 돈을 털어서 약을 사주거나 여공이 할 일을 자신이 대신하거나 그럴 형편도 못되면 그저 참고 일하라고 달래는 것뿐이었다. 만약 업주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리어 그 여공에게 피해가 갈 뿐이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이런 사정이 그를 몹시 괴롭혔다. 전태일은 깊이 생각했다. 1968년 봄에 그와 알게 되었던 한 재단사의 말에 의하면 전태일의 첫인상은 무엇인가 골똘한 상념에 짓눌려 있는 듯한 매우 어둡고 침울한 얼굴이었다 한다. 이 당시 그의 인간적인 괴로움에 대하여 전태일은
글 하나를 남겨놓고 있다. 이것은 그가 소설 작품 구상 형식으로 그의 일기장에 적어둔 글이다. 마루에 앉아서 그 어떤 심각한 생각 속에 잠긴 그 시내 중부시장, 그의 직장에서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반성해보는 것이다. 5번 미싱사가 그 가냘픈 소망을 자기에게 이야기하던 때의 상태를. 재단사요? 어디든지 주말마다 쉬는 데를 좀 알아봐 주세요. 글쎄, 보세공장 같은 데 말고는 어디 그런 곳이 드물거요. 요행이 믿는 사람이 공장을 차리고 있으면 되겠지만 어디 그런 집엔 자리가 잘 비지 않으니까. 하여튼 빨리 알아보도록 힘써보지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그에게 5번 미싱사는 그 자리에서 표시할 수 있었던 가장 순박한 감사를 표하지 않았던가. 그는 어디에 알아보겠노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희망을 걸고 알아볼 곳은 없다. 이렇게 괴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이제 전태일의 머릿속은 기술자가 되어 돈을 벌겠다든지 대학교를 가겠다든지 하는 생각보다 날마다 눈앞에 부닥치는 동료 직공들의 딱한 사정을 어떻게 해결해주나 하는 생각으로 꽉 미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미싱사 처녀가 일을 하다 새빨간 핏덩이를 재봉틀 위에 왈칵 토해내었다. 각혈이었다. 태일이 급히 돈을 걷어서 병원에 데려가 보니 폐병 3기였다. 평화시장의 직업병 중 하나였다. 그 여공은 해고당하고 말았다. 이 사건이 태일에게 준 충격은 매우 컸다. 각혈을 한 여공은 평화시장 생활 몇 년에 그동안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고치기 어려운 병만 얻고 거리로 쫓겨났다. 그야말로 믿지는 인생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길은 10중 8구 젊디 젊은 나이에 썰렁한 판잣집 방구석에 누워서 치료 한번 변변히 못 받고 죽어가거나 아니면 요행 살아남아도 폐인이 되는 것밖에 없었다. 누가 알아주랴. 아무리 그녀가 아무런 잘못 없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어간다 한들 불행한 가족들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돕기 위하여 혹은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대기 위하여 남들이 한창 까불고 뛰놀고 배우고 할 나이 때부터 잠 한 번 푹 못 자고 줄인 창자 한 번 양껏 채우지 못한 채 어두운 뒷골목에서 연약한 허리가 꺾어지도록 일만 해온 그녀가 이제 한 번 사는 것처럼 명량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캄캄한 절망 속에서 죽어가야 한다. 그 사실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태일의 가슴은 통곡과 분노로 들끓었다. 그 시각에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어도, 아니 모두가 그것을 외면했어도 전태일의 작은 가슴 하나만은 그가 일기장에다 아무렇게나 자주 낙서했듯이 왜 하고 울부짖다가 파열했다. 이러한 여공들의 참상은 전태일이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뛰어든 이후로도 그의 기운이 약해질 때마다 끊임없이 그를 일깨우고 쇠잔에 가는 투지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다. 그가 깊은 좌절에 부딪혀 죽음과 같은 번민 속에 빠져 있었던 1970년 8월 9일의 일기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이 글은 삼각산 기도원에서 쓴 글이다. 평화시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몇 달이 지났을 때이지만 평화시장의 어린 노동자들에게 쏠리는 그의 마음은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하고 부르짖을 정도로 안타깝고 초조하고 절절했던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전태일은 피를 토하고 죽은 여공의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이제까지 엄두를 내지 못했던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죽어가는 저 여공들을 살리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갉아먹고 삶의 모든 기쁨과 보람을 빼앗아가며 우리를 비정한 현실의 쓰레기로 만드는 저 잔인한 노동 조건을 내 힘으로 바꾸어 보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어이 해보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를 가리기에 앞서서 그는 우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절실한 양심의 목소리에 분연히 일어섰다. 지금껏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내버려두고 당하고만 있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여 견딜 수 없는 일이 되었고, 그리하여 되든 안 되든 한번 바로잡으려고 해볼 수밖에 없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절대적인 과제가 되었다. 후일 그는 근로조건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 노동운동에 손대지 말라는 주위 사람들의 충고에 대하여 이 일은 안 할 수 없는 일이니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대답하곤 하였다. 이제 테일에게는 새로운 일가가 생겼다. 그전에는 드물었던 아버지와의 대화가 잦아졌다.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먹을 생각도 않고 아버지가 알고 있는 노동운동에 관한 모든 것을 묻기 시작했다. 그가 생전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때였다. 그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또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모두 아버지의 체험담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이 무렵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직장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 사연은 이렇다. 재단사로 일하면서 피곤해서 견디지 못하는 어린 시다들을 일찍 집에 보내주고 밤늦도록 혼자 작업장에 남아 시다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다. 하루는 그날 역시 몸이 아픈 아이가 있어서 모두 먼저 내보내고 혼자 남아 작업장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업주에게 그만 들켜버렸다. 업주가 왜 그러고 있느냐고 물어서 테일이 사실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기업주가 불쾌한 낯빛으로 재단사는 재단사가 할 일만 하면 되지 왜 시다들의 일까지 참견하느냐. 자꾸 그러면 시다들의 버릇이 나빠진다 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날 업주가 다시 밤늦게 작업장에 올라가 보니 여전히 테일이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다. 어제 일껏 주의를 주었는데도 왜 또 마음대로 일찍 내보냈느냐. 죄송합니다. 며칠 전 밤일을 하고 난 후부터 하도 피곤해하기에 애처로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애들 일할 만큼 제가 대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음대로 해. 주인 말 안 듣고 그렇게 제멋대로 하는 재단사하고는 나도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내일부터는 나올 필요 없네. 업주와 재단사 사이에 이런 따위 말다툼이 몇 번 오가고 나서 그는 간단하게 해고를 당했다. 원래 업주는 테일을 곱게 보지 않았다. 재단사가 미싱사와 시다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생각해주는 것이 업주에게 이로울 리 없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만 하는 종업원이 업주에게는 가장 반가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놈의 재단사는 어찌된 셈인지 아무 때고 쉬다가 좀 아프기만 하면 약방에 데려간다고 자리를 비우기 일쑤고, 애들에게 밤일 좀 시키려고 하면 번번이 낯을 찌푸리고 하니, 그러던 판에 때마침 적절한 트집거리가 생겼으니 업주는 이때다 하고 그를 내쫓았다. 해고당한 사실 자체는 테일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평화시장에서 그 정도의 재단 기술이 있으면 일자리는 많았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닥에서는 최소한 인정을 베푸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가 처음 재단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던 때의 일을 생각했다. 그때 그는 재단사로서 약한 직공들을 돕고 불쌍한 시다들에게 잘해주자고 마음먹었던 것이 아닌가. 주인이 자신에게 차마 그것마저도 못하게 막으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여기에 생각이 미쳤을 때 그는 자신이 이제껏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전태일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 여전히 재단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전태일은 이미 어제까지의 전태일이 아니었다. 그는 낮이면 직장에서 재단사 친구들을 틈틈이 찾아다니며 바보회를 조직하는 조직자였고, 밤이면 그의 판잣집에서 근로기준법 조문을 뒤지며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내일의 밝은 노동 조건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